정혼을 며칠 앞두고 도망을 가면 어쩌잔 말이냐, 연화야. 네가 연화 대신 한양 땅 무관댁으로 대신 시집을 가야 할 것 같구나. 이제는 다신 돌아갈 수 없겠지. 내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 네 손은 내가 들은 소문과는 참으로 다르게 투박하구나. 대감대 교수가 무슨 험한 일을 했길래 손마디가 그토록 굵어졌단 말이오? 소인 죽을 죄를 졌나이다. 대감님을 속인 이 몸을 당장 베어주시옵소서.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살고 싶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어느 대감댁. 사랑채에는 밤마다 근심 섞인 한숨소리가 문창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댁에는 금지옥엽으로 키운 연하 아씨가 있었는데 이 아씨가 정혼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만 마음속에 품어온 아랫마을 선비와 밤을 도와 도망을 쳐버린 것이지요. 대감댁 마님은 뒷방에 쓰러져 곡소리를 내고 대감은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던 밤이었습니다. 이때 대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씨의 곁에서 수발을 들던 몸종 버들이었습니다. 버들이는 본래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운 아이였으나 자랄수록 그 이목구비가 예사롭지 않고 몸가짐이 단정하여 아씨의 그림자처럼 지내온 아이였지요.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버들이를 불러 세워놓고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거운 명령을 내리고야 맙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간 아씨 대신 족두리를 쓰고 저 멀리 한양 땅 무관 집안으로 시집을 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버들이는 제 몸에 맞지도 않는 비단 치마 저고리를 겹겹이 껴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과 아씨였으나 그 속에서 떨고 있는 심장은 여전히 찬바람에 흔들리는 들풀과 같았습니다. 버들이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아씨를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연신 눈물만 찍어낼 뿐이었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웠고 가마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버들이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굽이굽이 고갯길마다 버들이는 수천 번도 더 자결을 생각했습니다. 천한 몸으로 귀한 집안의 자손을 속이는 죄를 어찌 다 감당할 것이며 혹여라도 첫날 밤에 정체가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남겨진 노모와 같은 하인들의 목숨이 자신의 입술 끝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버들이는 차마 죽지도 못한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저고리 고름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멈추고 떠들썩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될 이신혁이라는 사내는 북방의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다는 젊은 장수로 성품이 불같이 엄하고 눈매가 서슬 퍼런 칼날 같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버들이는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 위로 드리워진 면사포가 마치 세상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혼례 절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버들이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는 고요한 신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사방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더니 버드리의 코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버드리는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야 내 기구한 팔자가 끝이 나는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문처럼 거칠거나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밤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낮고 단단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내가 긴 손가락으로 버드리의 비단 수건을 서서히 들이올렸을 때 버드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드리는 제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험악한 장수가 아닌 달빛을 깎아 만든 듯 수려한 외모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로 깊게 자리 잡은 눈매는 차가운 듯 하면서도 서늘한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었고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버드리는 평생 흙바닥만 보며 살아온 제 눈에 담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광경이라 여겨 다시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신혁은 그런 버드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도도한 대감댁 아씨라기엔 눈앞의 여인은 어딘지 모르게 애처롭고 가녀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옷가락질을 낀 여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신혁은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품고 있는 자의 절박함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버드리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그의 잘생긴 얼굴에 드리워지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자체가 버드리에게는 채찍질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버드리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밤이 지나지 않게 해주소서,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게 해주소서. 침묵은 깊었고 방 안을 채운 공기는 촛불의 일렁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신혁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버드리의 가녀린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렀지요. 버드리는 차가운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 가슴이 뛰는 소리가 행여나 신혁에게 들릴까 보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신혁의 묵직한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버드리의 떨리는 턱끝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들어 올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개를 든 버드리의 눈에 촛불보다 더 이글거리는 신혁의 눈동자가 정면으로 박혔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숨이 막힐 정도로 수려했으나 그 속에 담긴 시선은 버드리의 겉옷뿐만 아니라 그 속의 영혼까지도 낱낱이 파헤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신혁은 버드리의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다른 한 손을 뻗어
그녀의 고운 비단 저고리 고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버들이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으나 신혁의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그녀의 시선을 붙들어 메었지요. 서서히 풀려가는 옷고름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들이는 제 신분이 탄로나는 순간보다 이 사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 듯한 야릇한 전율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버들이의 목덜미와 어깨선으로 손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신혁의 손가락이 버들이의 거친 손마디에 닿았을 때 그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추었습니다. 옥처럼 매끄러워야 할 양반과 아씨의 손과는 너무도 다른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한 여종의 손. 신혁은 그 거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문질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 신혁은 버들이의 귓가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버들이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는 전신을 타고 흐르는 찌릿한 감각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사내의 깊고 낮은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속삭임이라기보다 비밀을 쥐고 흔드는 은밀한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이 손은 내가 들은 소문과는 참으로 다르구나. 그의 손이 버들이의 허리춤을 감싸 안으며 그녀를 제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신혁의 품속에서 버들이는 한 마리 가녀린 새처럼 파르르 떨었습니다. 신혁의 뜨거운 시선이 버들이의 붉게 달아오른 입술에 머물렀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뒤섞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버들이는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달콤한 유혹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자신을 올가매는 이 사내의 강렬한 기운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크게 출렁였고 신혁의 커다란 그림자가 버들이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정체를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농밀한 채취가 뒤섞인 첫날 밤의 공기는 그렇게 깨질 듯 팽팽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새벽빛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비추었습니다. 버들이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곁을 지켰으나 어느새 신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열기와 야릇한 긴장감은 간데없고 신혁의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지요. 신혁은 문을 나서기 전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버들이를 거울 너머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놓인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며 무심한 듯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부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하도 기이하여 밤새 잠을 설쳤소. 대감댁 교수가 집안일은커녕 붓 한 자루 쥐는 것 외에 무슨 험한 일을 그리 했기에 손마디가 그토록 굵어졌단 말이오. 그 말 한마디에 버들이의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버들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소매를 내려 손을 감추었지만 신혁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있었지요. 신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버드리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는 빗을 들어 버드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직접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다정한 행동이었으나 버드리에게는 목에 칼날이 닿는 것보다 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듣기로 연하 아씨는 검은고 솜씨가 일품이라 들었소. 마침 사랑채에 좋은 검은고가 하나 들어왔으니 오늘 저녁엔 내 그 소리를 꼭 들어야겠소. 부인의 손마디가 그리 굵어진 것이 혹 검은고줄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소? 신혁의 입술 끝에 매달린 서늘한 미소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체를 다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조롱이자 쥐를 앞에 둔 고양이의 노름과도 같았지요. 버드리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검은고라니요. 평생 부엌바닥에서 장작이나 패고 솥을 닦던 손으로 검은고 줄을 튕길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신혁이 방을 나가고 나서야 버드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모든 연극은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것은 어젯밤 제 몸을 감싸 안던 그 사내의 뜨거운 체온을 이제는 영영증오로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드리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습니다. 정체가 탈로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 집 뒷마당 우물에 몸을 던지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버드리가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나설 때 담벼락 너머에서 신혁이 누군가와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조사해 보았느냐? 도망간 진짜 연하는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그 차가운 목소리에 버드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가마가 이 집 대문을 넘기도 전부터 말입니다. 날은 속절없이 저물어 보름달이 뜰 무렵 사랑채에는 팽팽한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혁은 정갈한 도포 차림으로 향이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버드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앞에는 소문대로 명장이 만든 값비싼 검은고가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버드리는 죽으러 가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신혁은 잔에 술을 채우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턱끝으로 검은고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앉으시오. 부인의 그 거친 손마디가 내는 소리가 어찌나 절묘할지 내 종일 고대하였소. 버드리는 떨리는 손을 치마폭에 감추며 검은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줄 하나하나가 마치 제 목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씨가 검은고를 타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아왔지만 그것은 눈으로 익힐 수 있는 예능이 아니었지요. 버드리는 결심한 듯 차갑게 식은 검은고 줄 위에 투박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줄을 튕기는 대신 그대로 엎드려 이마를 방바닥에 찧었습니다. 소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대감님을 속이고 가문을 능멸한 이 몸을 당장 베어 주시옵소서.
버들이의 애끓는 고백이 적막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칼날의 서늘함이 아니라 신혁의 깊고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신혁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다가와 엎드린 버들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길은 어젯밤처럼 야릇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운 온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어찌 이리 미련하단 말이냐? 내가 정녕 내가 가짜인 줄 몰라서 물었겠느냐? 신혁의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기이할 정도의 집착과 연민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버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훑고 지나가자 버들이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신혁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짐승처럼 낮은 숨결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망간 아씨는 이미 내 수하들이 쫓고 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올 자리는 없다. 너는 이미 내 방에 들었고 내 눈은 이미 내 그 비천하고도 처연한 몸짓에 박혀버렸으니 말이다. 신혁의 손이 버들이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가슴팍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긴장으로 빳빳하게 굳은 버들이의 몸이 그의 강한 힘에 이끌려 품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혁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시선으로 그녀의 입술을 응시했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평생 나를 속여라. 내가 여종 버들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유일한 아내 이연아라고. 이 방 안에서 오직 나만이 아는 너의 그 거친 살결과 뜨거운 숨소리로 증명해 보란 말이다. 사내의 거친 손이 버들이의 옷고름을 단번에 풀어헤치자 촛불이 크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엉겨붙었습니다. 버들이는 신분이라는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신혁의 연정에 휩쓸려 차가운 검은고 줄 대신 뜨거운 사내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듯 신음을 삼켰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현실은 다시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신혁은 이튿날부터 버들이를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퇴거라기가 무섭게 서재에 가두어 두고는 그를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치며 직접 아씨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어찌나 금슬이 좋은지 방 안에서 나올 줄 모른다며 수군거렸으나 방 안의 실상은 피 말리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혁은 버들이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쳐쥐고는 붓을 잡게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버들이가 아니라 연하다. 죽어도 이 글자만큼은 잊지 마라. 사내의 단단한 가슴팍이 버들이의 등에 밀착될 때마다 버들이는 먹향보다 더 진한 사내의 채취에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글자가 삐뚤어질 때마다 신혁은 벌이라도 주듯 버들이의 귓불을 잘게 깨물거나 목덜미에 깊은 이맞춤을 남겼고 그럴 때마다 버들이는 붓을 놓치고 신혁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바깥에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평소 신혁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형님과 형수가 새댁의 안색이 궁금하다며 기어이 방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형수는 의심 많은 눈초리로 아씨가 자수 솜씨가 그리 좋다던데 이번 시아버지 생신 때 바칠 흉배를 직접 짜고 있는지 보러 왔다며
문을 열라 재촉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버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느질이야 여종 시절부터 해온 것이라 자신 있었으나 양반과 귀부인들이 쓰는 귀한 비단 자수법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혁이 당황한 버들이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흐트러진 목소리로 문 밖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부인이 어젯밤 내 수발을 드느라 몹시 고단하여 아직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소. 이리 무례하게 문을 열라 하시면 소재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소? 신혁은 말하며 버들이의 저고리 깃을 살짝 벌려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문틈으로 비칠지도 모를 실루엣을 노린 것이었지요. 버들이는 수치심과 긴장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으나 신혁은 오히려 그녀의 허리를 더욱 꽉 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내어라. 내가 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내라는 것을 저들이 믿게끔. 버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방님 참으시옵소서 하고 가늘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문 밖의 형수는 그 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어머나 대낮부터 어찌 저리 망측하게 하고는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버들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혁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신혁의 눈빛이 돌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연기는 이제 끝났으나 내 갈증은 이제 시작이다. 신혁은 버들이를 그대로 이부자리 위로 밀어뜨렸습니다.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아래 가짜 아씨가 된 여종과 그녀의 비밀을 삼켜버린 사내의 그림자가 다시금 하나로 뒤엉켰습니다. 버들이는 이제 자신이 진짜 아씨인지 아니면 그저 이 사내의 욕망을 채워주는 놀이개인지 혼란스러웠으나 자신을 갈구하는 신혁의 뜨거운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아슬아슬한 비밀 동맹은 깊어갔고 버들이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신혁이라는 사내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집안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신혁의 수아들이 마침내 도망갔던 진짜 연하 아씨와 그녀의 정인을 도성 근처 산막에서 잡아들였다는 정갈이었지요. 신혁은 굳은 표정으로 버들이를 안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라 엄명을 내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닌 한 남녀가 포박된 채 무릎을 꿇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귀한 신분이었을 연하 아씨였으나 이제는 산속을 헤매느라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영락없는 상거지의 형색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신혁의 수려한 외모와 위험 있는 자태를 보고는 저 사내가 원래 제 남편이 되었어야 할 사람임을 깨닫고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장군님, 저기 안방에 앉아있는 년은 제 몸종인 버들이옵니다. 저 천한 년이 제 옷을 훔쳐 입고 감히 장군님을 속인 것이란 말입니다. 연하 아씨의 서슬 퍼런 외침에 집안 하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별채에 있던 시어른들까지 놀라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혁의 형수 또한 기회를 잡았다는 듯 버드리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지요. 버드리는 사색이 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형수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마주선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하 씨는 버드리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 발칙한 년, 내년이 감히 아씨 노릇을 해? 장군님, 전연의 손을 보십시오. 저 거친 손이 어찌 양반가의 손이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버드리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버드리는 수치심과 공포에 온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제야말로 목이 달아날 시간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신혁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버드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굴러먹던 연하 씨를 내려다보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미친년이 내 집안에 들어와 가문의 안주인을 모욕하는가. 이 여인은 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내 품에 안은 나의 부인이다. 내 손을 보아라. 도망친 정인과 산속을 뒹굴며 흙을 파먹던 내 손이야말로 짐승의 발과 다를 바 없거늘 감히 누구의 손을 탓한단 말이냐. 신혁은 엎드린 버드리의 손을 잡아 제 가슴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투박한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마당에 모인 모든 이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부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지아비인 나를 정성껏 수발드느라 생긴 고귀한 훈장이다. 이 손을 모욕하는 자는 곧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연하 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넋을 잃고 비명을 질렀으나 신혁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군관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시어른들이 당혹감 속에 방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빗소리와 함께 신혁과 버드리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버드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혁은 젖은 옷을 입은 채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촛불이 켜지자 신혁은 버드리를 침상에 내려놓고는 그녀의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분노로 떨리는 듯했으나 그 끝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갈망이 서려 있었지요. 보았느냐? 이제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오직 내 입술과 내 품만이 너를 아씨로 만들 수도 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신혁은 버드리의 젖은 저고리를 거칠게 찢어내듯 풀어헤쳤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인 살결 위로 신혁의 탐욕스러운 입술이 닿았습니다. 버드리는 이제 자신이 버드리인지 연하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천하의 거짓을 고한 이 무서운 사내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그 밤, 두 사람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깊은 늪으로 함께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집안에는 기묘하고도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연하 씨는 멀리 변방의 관비로 보내졌고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오직 신혁의 철저한 함구령 아래 입을 닫았지요. 이제 세상에서 버들이라는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오직 이씨 가문의 귀한 정부인 연하만이 남았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물러가고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이제 비단옷이 제 피부처럼 익숙해졌고 검은 고줄을 튕기는 손길에도 제법 우아한 기품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신혁과 단둘이 있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발을 직접 씻기고 옷가지를 정성껏 매만지는 종시절의 버릇을 버리지 못했지요. 신혁은 그런 그녀의 소박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신혁은 달빛 아래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버들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에 그 투박하던 굳은 살은 많이 옅어졌으나 여전히 마디마디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신혁은 그 손등에 깊게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였든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내게는 너를 처음 마주한 그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오직 내 마음을 흔든 여인은 너 하나뿐이었으니. 버들이는 그제야 가슴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해묵은 두려움을 눈물과 함께 씻어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결국 입고 벗는 옷과 같으나 서로를 향한 연정은 뼈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아 결코 지워지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녀는 신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는 도망간 아씨의 대역이 아닌 이 사내의 목숨보다 귀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리하여 깊은 산골 대감댁에서 시작된 도망과 눈물의 밤은 한양의 차가운 사랑채에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버들이는 남의 이름을 입고 남의 자리를 대신 앉았으되 그 속에 숨겨둔 마음만큼은 끝내 누구의 것도 흉내내지 못했지요. 가짜로 시작된 혼례였으나 그 밤을 채운 숨결과 떨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늘 누가 누구의 피를 물었는가, 어느 집안의 딸인가로 사람을 재려들지만 정작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것은 족보가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낸 진심과 책임입니다. 버들이의 거친 손마디는 천한 몸종의 증표처럼 보였으나 그 굳은 살은 남을 살리고 집안을 지탱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대신 깎아 만들어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은 비단보다 고울 수 있고 누군가의 손은 흙바닥처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무엇을 지켜냈는지, 누구를 위해 밤을 새웠는지까지는 아무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요. 신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날 같은 눈매와 불같은 성품의 장수라는 소문 뒤에는 한 사람을 끝까지 꿰뚫어 보고도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무서운 집착과 책임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미워하면서도 그 거짓 속에 숨어있는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았고 세상이 가짜라 손가락질할 여인을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진짜로 세워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또한 싸움터보다 더 냉혹한 집안의 눈빛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과 체면을 동시에 지키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은 신분이 바뀌는 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때였습니다.
이름 하나는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들이가 연하가 되었고 연하가 버들이가 되었든 그 모든 껍데기를 넘어 끝내 남은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였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 집안 부인을 두고 유독 검소하고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라 칭송했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만은 어느 양반가보다도 더 진실하고 따뜻했다지요. 떨어진 꽃잎은 흙이 되어 사라져도 향기는 땅에 남습니다. 천한 자리에서 시작했으나 귀한 사랑을 꽃피운 버들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름 모를 야담이 되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